여섯 번째 강제로 철도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는 동안에 어떤 유산으로서 많이 거론되는 물질적인 요인을 보통 철도를 거론합니다. 철도를 거론하는데, 내가 이번 강의에 이제 맨 처음에 근대를 얘기를 했고, 식민지적 근대를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근대라고 얘기를 할 때, 근대를 추진하는 주체와 내용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식민지적 근대에서는 근대가 표방한 내용이, 유럽에서 근대가 표방했던 내용이 관철이 안 되는, 오히려 이제 그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흔히 근대를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국한을 해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속류적인 유물론이죠. 물질이 커지고 번성을 하면은 근대가 표방했던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마치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처럼. 근데 실제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철도의 경우에도 보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한반도에서 철도를 부설하는 주체는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이 철도 부설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철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회활동, 경제활동, 문화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철도가 사용되는가는 철도를 부설하는 주체의 의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왜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지나는 동안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제국주의나 일본이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철도를 부설하는 주체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를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철도가 그렇게 근대 문물의 상징이고 많은 시혜를 준다고 한다면은 왜 거꾸로 유럽 제국주의와 일본 사람들이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철도를 부설하는 주체가 되려고 했을까?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6강의 제목을 침략선에서 이제 평화선으로,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았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전반기에 한반도에서 부설된 철도는 일본의 군사적 침략과 전쟁을 위한 가장 신속한 루트로 개발이 된 겁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한반도가, 대한제국이 주권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서, 상실하게 되면서 철도 부설의 주체도 일본 넘어가고, 그것이 곧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을 위한 침략선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1세기도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 철도를 생각하는 사람의 관성이 바뀐다면, 이 한반도의 철도는 대륙으로 연결이 돼서 중국 대륙과 연결이 돼서 유럽 대륙과 이어지는 평화선으로서도 그 기능이 충분히 전환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현재는 대륙으로 철도가 이어지기는커녕 지금 남북으로도 철도가 좀 이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나 좀 평화적 전망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긴 합니다만은, 철도에 스며든 한국 근현대사의 특징이
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철도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른바 근대 문물의 상징으로 거론이 되는, 유럽에서도 각 나라가 각국이 자국 내 시장을 통합하고 상품과 사람을 신속하게 수송하는 데 있어서 철도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중교통의 출발은 철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자동차가 훨씬 익숙합니다만, 자동차는 20세기 들어서 1930년대, 40년대 지나야 개개인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유럽에서도 그 이전 19세기 말 이래는 철도가 이제 대중교통의 이제 중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 철도는 이제 제가 한 세 파트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철도 부서를 얘기할 때 그 주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부서라는 주체가. 그다음에 이제 이 철도 부설의 주체가 결국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한반도 철도는 전쟁과 수탈의 이제 수단이 되는, 이게 20세기 전반기까지 한반도 철도가 이런 기능을 했다면, 이제 새로운 세기 21세기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든지 평화와 교류의 상징으로 이거를 전환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문제의식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 철도가 부설되는 이 과정은 미국 사람도 철도 부서권을 임시 가진 적이 있었고, 프랑스 사람이 가진 적이 있었고, 결국 이제 일본으로 다 넘어가요. 그 계기는 이제 러일 전쟁입니다. 근데 이렇게 철도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철도 여기 있는 곳이 해당 지역에서 중심 거점이 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고, 중심가가 형성이 되고. 근데 그런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되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철도 부지가 확보해요. 역사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노선에 대한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어떤 노동력이 어떻게 동원되었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수 정책이 있겠는데요. 이 철도는 그래서요, 우리가 1876년에 부산이 이제 개항된 이래로 인천, 원산 이렇게 이제 주로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항이 되는데, 제가 두 번째 강의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도시는 주로 해안가에 있는 도시는 거의 예외 없이 식민 도시에서 출발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개항이 된 곳에 와서 인구가 다수였냐 아니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부산이면 부산이면 인천이면 인천에 헤게모니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존의 전통 도시는 이제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쇠락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항장의 식민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철도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철도역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근대 도시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도 역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지역에 헤게모니를 이제 잡게 됩니다. 대충 이제 이런 그림을 먼저 좀 그리시면서 철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철도는 19세기 말 유럽에서도 교통수단의 일대 혁명을 일으켜온
일으켰던 그 수단입니다. 그것이 유럽에서 산업혁명의 박차를 가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국한이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전쟁으로 확대가 되면서 또 철도와 전쟁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구 세력이 비서구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군사적, 경제적 의도를 관철시킬 때 반드시 그 수단으로 거론됐던 게 하나가 철도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경우에는 사실 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당시 러시아의 경제는 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이제 경쟁이 안 되니까 러시아가 1890년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제 구성을 했던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하죠.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경제적으로는 유럽에 뒤져 있지만 철도가 어느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의 경우에도 제가 아까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에서 철도 부속권을 이렇게 획득하려고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도 이제 경봉철도, 이게 이제 베이징경이고 봉천입니다. 봉텐. 이 경봉철도를 이제 착공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도 19세기 말에 이르는 동안에 이제 철도 부속권이 계속 유럽 사람들한테 뺏기다가 20세기 들어서 이른바 이제 군벌 정부와 국민당 정부 사이에 일정하게 통할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철도 부설권을 자신들이 관할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중국 국민당 정부도 좀 그걸 인식한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빨랐던 나라들에게 있어서 철도가 갖는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외국 사람들에게 철도 부속권을 넘겨주기 이전부터 이 철도 부설이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 의식들을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항 직후 1880년대부터 이제 이게 일본은 우리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905년에 이제 그 경인철도가 이제 가동이 되는데요. 일본은 그거보다 30년이 빠릅니다. 1872년에.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것을 남들이 하는데 나는 몰랐다 그러면 그거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격차가 무지하게 커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커 보이는 격차를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 사는 세계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몰랐던 것을 남이 갖고 있고 그 와중에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런 역사를 겪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하고 이제 이 강의를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요즘에 일본이나 한국에서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자학사관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학사관인데 자학이 아니고 성찰하는 문제의식을 한번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큰 관심을 갖습니다. 한국에서 철도 부설하는 것에. 벌써
1880년대에 일본이 이제 한반도의 철도 부선권을 자신들이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한반도의 철도 부서를 자신들이 장악하는 것을 일본 국가 정책의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철도라고 하는 게 근대 문명의 상징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많은 혜택을 주는 거라고 그러면, 구성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거라면 왜 남이 그거를 관심을 가질까? 이거를 늘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한반도의 철도 부서를 일본의 국가 정책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군사적, 경제적 목적 때문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적 침략 노선이 이제 본격화될 때, 청일전쟁 벌일 무렵입니다. 이때 야마가토 이제 아리토모, 이거는 명치유신 이후에 이제 일본의 군몰들을 뭐라 그럴까요? 지도했다 그럴까요? 그런 이제 인물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의미심장하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부산에서 의주간 철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하면 뭐죠? 경부선, 경의선이 됩니다. 부산에서 의주간 철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90년대. 그래서 동아시아 대륙으로 통하는 큰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국을 지나 인도로 나아갈 수 있다. 제가 아까 한반도의 철도가 남북 이어지면 이게 시베리아 대륙, 중국 대륙까지 이어서 유럽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물자와 사람과 문화가 오고 가는 이런 평화의 선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마가다가 한 얘기는 그건 아니죠. 일본의 침략적인 영역이 인도로까지 나아간다. 그건 일본이 이를 장악해야 됐다.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쓰던 표현들하면 뭐죠? 동양에서 패권을 장악해야 된다. 철저하게 군사적 의도에서 부산 의주간 철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또 오쿠마 시키노부라고 하는 이제 일본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부선, 경의선, 경어선, 한경철도, 이 결국은 나중에 다 이렇게 부설이 됩니다. 을 부설해서 시베리아 일본 철도와 연결시키면, 즉 한반도를 일본과 시베리아, 중국을 잇는 매개고리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수입을 확보할 것이다. 이 사람은 군인이라 철저하게 군사적 침략의 수단으로 한반도 철도를 생각해요. 이 사람은 한반도 철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거를 주체가 된다면 일본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이 두 멘트가 일본이 왜 한반도 철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졌는가를 아주 함축적으로 그 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군사적 경제적 이익축입니다. 일본의 군사적, 일본의 경제적 이익축. 자, 그러면은 일본이 이제 그 한반도에서 철도 부서권을 획득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제일 중요한 선이 이제 짧으니까 경인선이죠. 일본도 1872년에 이제 처음으로 철도가 세우는데 그것도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경인선에 이제 해당되는 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거리도 그 정도로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원래 관심을 가졌던 경부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철도를 남겨주는데, 물러가고 나서 철도가 남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해방 후에 그 있는 철도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경부선이라고 하는 말에서, 경부선이 사실은 지금도 이제 한국의 모든 걸 얘기를 할 때 주요 맥이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편중이 이미 지역적인 편중이 이미 전제가 돼 있는 건데, 뭐 나중에 이제 지도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왜 부산이 이게 중심이 됩니다. 일본에서 한반도로 올 때 가장 근접한 항구가 부산이기 때문에. 요 무렵은 우리가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까지는 한반도에 또 직접적인 관심을 가졌던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일 전쟁 이전까지 끊임없이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다 좀 확대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을 때 한 매개 수단이 되는 게 철도 부속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먼저 경인철도 이제 부설권을 먼저 갔습니다. 그러다가 경부선이죠. 그다음 경인선은 이제 대한제국 때는 미국, 경의선은 프랑스에게 이제 부설권이 좀 넘어가요. 요거 이제 러시아 때문인데, 그러나 점점 이제 러시아 영역은 떨어지고, 자금을 빌려오기라는 회사는 자금이 부족하고,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 간에 이제 이러이러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말하자면은 한반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러시아하고 일본이 쟤들이 니네가 이거 가지면 내가 이거 가질게 하고 서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만한 교환론도 그런 얘기예요. 뭐 서로의 조건에 따라서 어느 시점, 이거 다 구상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 또 현실화 됐던 얘기입니다. 뭐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면 일본은 한반도를 한다. 저들끼리 멋대로 이제 이런, 말하자면 주인은 멀쩡히 있는데 땅 따먹기 이제 합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부철도 이제 건설 과정, 요 내용을 보면 이게 아주 그 불평등 조약인데, 이것도 역시 일본한테는 철도 용지를 이제 제공합니다. 철도를 건설하려면 역사하고 포함해서 엄청난 양의 토지가 필요하게 되죠. 그거를 한국이 제공을 하고, 여기서 영업이익이 생기면 과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완성 후 15년 동안 영업권은 일본이 갖는다. 근데 15년이 지나서 한국이 매수할 수 없으면 다시 10년씩입니다. 이게 근해로 얘기를 하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지. 불평등이야. 한국이 이제 이런 요구를 해요. 노동자 구할은 한국인을 한다. 철도회사의 주주도 한국 사람이 한다. 그러나 이게 이제 러일 전쟁 이후 이거는 완전히 무시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본 사람이 부설의 주체가 된 철도가 이제 한반도에서 어떻게 건설되었냐를 이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일제가 이제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경의선 부설권도 이제 획득을 합니다. 경의선은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부설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어느 철도보다 군사적 침략의 속격을 강하게 띈 겁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사람이 이제 부설권을 가졌다가 그게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 와중에서 한국 부산 사람 박기종 같은 사람이 이제 이게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철도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시도를 합니다. 부설을. 물론 이게 힘의 관계에 밀려서 이제 이거는 성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경의선 부설권을 이 마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조그만 항구하고 이제 삼랑진이 있는 이것도 러일 전쟁 때 이제 일본이 필요로 해서 부설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출발은 군사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로가 설치되면서 이제 이런 철도는 모두 국유화입니다. 여기서 국자는 뭐 명의상으로는 대한제국이지만 사실은 통합로 소유로. 자, 이게 철도라고 하는 것이 전대미문의 문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조선 사람들한테는. 외교관 가운데서 개항 후에 이제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도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철도는 전대미문의 문물이었죠. 그 요코하마에서 큰 기차를 보고서 저게 무엇인지 깜짝 놀라요. 큰 쇳덩어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최남선의 이제 경부철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굉장히 이제 그 놀라는 일이죠. 뭐 기적 소리도 처음 듣는 얘기고, 이 남대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 서울역, 경성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철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여튼 뭐 사람이 끄는 인력거보다 훨씬 빠르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전래 문화를 보면은 뭐 장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늙은이 젊은이 섞여 있고. 근데 외국인도 같이 타요. 내 친소 없이 그냥 다 함께 지낸다. 이게 딴 세상이 돼버렸어요. 겉으로 본 상황은 맞을 겁니다. 최남선이 이렇게 놀랍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렇게 좋은 것이기만 한가? 이때를 구분하는, 좋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과연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것일까? 이런. 뭐, 최남선이 이렇게 노래한 거는 아마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기차를 처음 봤을 때 일반적으로 갖는 느낌입니다. 아마 제 세대의 동년배들도 어렸을 때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그때도 뭐 외부로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철도가 그 사람들한테는, 내 동년배들한테는 자기가 살던 지역과 다른 지역이 서로 교통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때도 철도는 참 동경의 이제 문물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철도라고 하는 게 이제 부설 주체 의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고, 또 제가 아까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식민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매개고리가 이제 철도가 되고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공간 구조가 이제 변하는. 일본은 이게 기본은 국방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침략을 수반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 경부선 개통식인데요. 사진에서 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 좀 않은데요. 뭐 일부러 이렇게 된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일장기는 무지무지 큰데, 특기는 이렇게 좀 초라하고 볼품없이 달려있네요. 요 시점이, 개통식 시점이, 일본이 러일전쟁 수행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다시 철도 노선이 좀 나올 텐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 경부선 뒤에 이 경의선을 만들려고 현지 답사를 엄청 여러 번 합니다. 큰 답사만 보면 5차례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재영 선생이 이제 정리한 거에 의하면은 뭐 이제 선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장 짧은 거리. 그래서 수원을 지나서 천안을 지나서 그래서 요 대전. 제가 아까 이 내륙에 있는 도시 중에 이제 대전이 또 대표적인 식민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대구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삼랑진 지나서 부산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산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지도를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 밑에 있는 일본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의선을 얘기하면 의주에서 안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가 이제 일본을 위한 이제 통과역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도시가 이제 전통 도시가 있고 식민 도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대전인데 이제 기존에 공주나 충주 같은 지역이 이제 전통 도시가 될 텐데 그럼 왜 대전일까? 결국은 이쪽에 있는 평야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공주나 천안이면 조금 이쪽으로 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부산 간의 가장 빠른 선으로 해서 사실 이 한 노선으로 이렇게 이제 가로지르게 되니까 한반도 남부 지방을 이제 완전히 교통 측면에서 장악할 수 있는. 그럼 요게 이제 경제 공간이 잡히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일제시대 유산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에 얘기하는 경제의 지역적 격차. 영원한 문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는 데서 이 중심축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중심축이. 근데 그거를 해방 후에도 그대로 안고 가야 되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또 천암선 경부철도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천암선의 경부철도가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부분은 철도를 보고 처음 본 문물에 대해서 논란의 이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게 좀 보니까 또 아니에요. 지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철도는 일본의 근대문물이더란 얘기예요.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쭉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참 속도가 늦는 완행열차입니다만 그때는 초고속 열차였죠. 자, 송안령을 지나서 이제 이 최남선에게도 이제 이게 청일전쟁 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 뭐 성안, 아산 이때가 또 청일전쟁의 추무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일본 냄새를 최남선이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일본 냄새를 느낀다는 거는 야마토군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내면에는 우린 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라한 모습이 이제 초라한 한국 사람의 모습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진출한 부산 동네를 보니까 이게 천연수 동네 이게 우리 땅 같지 아니더란 얘기야. 어? 화두나 뭐 이게 천연선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철도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철도였지만은 점차 겪으면서 보게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더란 얘기예요. 화두네. 뭐 이게 철도를 보면서 철도를 겪으면서 뭐 일반 조선 사람들이 느꼈던 뭐 감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철도를 건설을 위한 이제 그 부지는 상당 부분 이제 무상 제공이 있고, 그때에 따라서는 한국 정부가 부담할 수 없는 재정 부담을 이제 안긴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도 주요 철도 정거장 역사가 이제 3만 평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10만 평, 막 15만 평, 심지어는 20만 평도 요구하고 이래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도시를 거기서 이제 건설하려고. 그럼 거기에 일본 사람이 이주를 하는 겁니다. 왜? 군사기지 더하기 일본 사람들 이식하는 그 지대로 이거를 분산을 설정을 하니까 필요 이상으로 철도만 보면 또는 철도역만 보면 필요 이상 넓은 부지를 이제 요청을 하게 돼. 제가 일부러 밑줄을 쳤네요. 무상대공, 군사기지와 일본인 이민지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지도 일정하게 다시 정리가 되고, 그럼 이제 이미 그 대부분이 사유지를 이제 철도역이나 노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 연선 주민들이 이제 결국은 대가를 제대로 못 받게 되니까 전답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외국인 소유지도 이제 일본으로부터 그 돈 빌려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대한적인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돈도 이제 나중에 들어와요. 완공되고 나서. 그나마도 이제 여러 명목으로 공개하고. 그래서 토지는 거의 사실상 이제 무상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일 정서, 의정서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체결되고 나서는 이제 군사적 필요가 워낙 컸기 때문에 경의선 마산선 용지를 또 이제 확보를 합니다. 정거장 이게 10만 평이라대요. 좀 보세요. 용산 50만 평, 평양.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단순히 철도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을 이식할 수 있는 토지를 이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제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한반도에 거주했던 일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농촌에 사는 게 아니라 대도시에 이제 사는 겁니다. 대도시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살 부지도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가를 워낙 이제 그 싸게 할당을 해서 주니까 사실상 이제 무상에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철도를 이렇게 건설할 때 노동력은 어떻게 이제 동원이 됐는가? 노동력과 이제 결국은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를 담당하는 회사의 문제일 텐데, 기업의 문제, 자본의 문제일 텐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동력 동원은 이제 상당 부분 좀 폭력적이고, 일본 토건 회사가 사실상 이 부서를 책임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부선권을 갖고 한반도에 철도를 부선한다고 해서 이 와중에서 한국 토목회사라도 좀 성장했다면 또 얘기는 틀릴 텐데, 그것도 이제 경우가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 좀 분명하지 않은데요. 임금이 같은 업종이라도 일본 사람의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 됩니다. 또 러일 전쟁은 일본이 자기들 전쟁하는 건데 거기 이제 부역노동을 하는 거예요. 부역노동은 무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은 전통시대 영어입니다. 역은 실컷 좋건 내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컷 좋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역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역은 없습니다. 실컷 좋건 무조건 하는 거 딱 하나 빼놓으면, 병역의 의무 빼놓으면. 우리 전통시대는 그걸 이제 군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법에는 병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주는 경우에도 이 증표, 군표로 줘요. 군표로. 그러니까 이게 임금을 주는 쪽에서는 현금 부담이 없고, 받는 쪽에서는 이걸 쓸 수 있는 영역이 제한이 됩니다. 대략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무임 부역노동이나 아주 싼 저임금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이 운수 정책은 뭐 간단하게 좀 가겠습니다. 주로 짧은 거리의 비용이 좀 더 비싸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짧은 거리 3등 승객, 조선 사람들이 기차를 타면 대부분 거길 텐데, 거기에 이제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요거는 아직 깊이 연구는 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긴 합니다만은, 짧은 거리 3등, 조선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더 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임금, 3등 열차인 경우에도 거리 간 비율을 보면, 좀 정확하지 않은데요. 일본보다 비슷하거나 싸요, 요금이. 사실 당연히 경제 수준은 한국이 훨씬 떨어지는데, 요금은 일본보다 비싸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은 조선 사람들이 기차를 사용하기가 초기에는 대단히 쉽지 않았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철도 부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설명한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목적. 그래서 이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정거장도 설정이 된다. 토지가 이제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노동력도 아주 낮은 저임금 내지는 부역동 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이제 거리가 가까울수록 비싸가지고요. 조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기가 초기에는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걸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